그 여자는 웃었습니다. 경자년 섣달 금음 눈이 내리던 밤. 눈이 내립니다. 소리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흰 것만이 세상을 덮습니다. 함경도 산골, 해가 지면 짐승도 숨을 죽이는 그 마을에서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의 섣달 금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칼바람이 낡은 집 처마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라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하하, 하하. 그것은 웃음소리였습니다. 눈 덮인 산 중턱,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에서 홀로 버려진 여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등불 하나 없는 그 집에서, 밥 한 그릇 없는 그 집에서 남편에게 쫓겨난 바로 그날 밤부터 그녀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수군거렸습니다. 미쳤어. 그 여자, 완전히 미쳐버렸어. 아니야, 저건 사람 웃음소리가 아니야. 귀신이 들었어. 귀신이.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무서운 게 아니야. 그 웃음이 뭔가를 알고 웃는 것 같아서 그게 더 무서워. 그녀의 이름은 이소월리 수유이였습니다. 22해를 살아온 여자, 조용하고 부지런하고 남을 원망할 줄 모르던 여자. 그런 그녀가 왜 쫓겨났을까요? 그리고 왜 웃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웃음의 끝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이야기. 억울한 자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이야기. 함경도 산골 마을, 안골. 사방이 산으로 막혀 겨울이 가장 먼저 오고 봄이 가장 늦게 오는 곳. 이소월이 이 마을에 시집 온 것은 19살 되던 해였습니다. 신랑 박성록은 마을에서 제법 이름난 기와집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황씨 부인은 마을 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고 시아버지 박찬봉은 그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소월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진짜 주인은 황씨 부인이라는 것을. 새벽 달기 울기 전 소월은 이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이 트도록 일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소월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사경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고 시부모 밥상을 정성껏 차렸고 논밭 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황씨 부인의 눈에 그 어느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이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황씨 부인에게는 오래전부터 점찍어둔 며느리감이 있었습니다. 읍내 부호 최참판의 셋째 딸, 최옥년이었습니다. 최참판 집안과 사돈을 맺으면 박씨 집안의 형편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계산. 그 계산이 소월이 이 집에 시집 오기 전부터 황씨 부인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황씨 부인 이웃 여인에게 저 여자는 처음부터 내 며느리가 아니었어. 우리 성록이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것이. 그리하여 황씨 부인은 며느리를 내보낼 구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집 온 지 3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사실 소월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월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의원이 확인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경자년 10월 초사흔날 저녁, 황씨 부인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소월이 시아버지 약을 다리러 부엌에 간 사이 황씨 부인은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황씨 부인, 성로가, 내 마누라가 옆집 강 서방이랑 눈이 맞았다는 말이 돌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황씨 부인이 직접 퍼뜨린 소문이었습니다. 강서방은 소월에게 인사 한 번 건넨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성록은 어머니 말이라면 하늘처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월이 약탕기를 들고 방으로 들어섰을 때 박성록은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박성록, 짐 싸. 오늘 이 집에서 나가. 소월의 손에서 약탕기가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약물이 마루에 번졌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월, 서방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다면 고치겠습니다. 박성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황씨 부인이 뒤에서 문을 열고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황씨 부인, 부녀자로서 행실이 바르지 못하니 내보내는 것이다. 더 이상 설명은 없다. 소월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섣달도 아닌 10월 밤, 보따리 하나 들고 갈 곳도 없이 마을 사람들은 쑥덕거렸습니다. 아무도 그녀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황씨 부인 집에 눈 밖에 나면 이 마을에서 살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소월은 마을 어귀에 서서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산 쪽으로, 어둠 속으로, 그리고 그날 밤 마을에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 중턱에 10여 년 전 빈집이 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 나무꾼 노부부가 살던 집이었는데 두 분이 돌아가신 뒤 아무도 손대지 않아 처마가 반쯤 내려앉은 집이었습니다. 소월이 그 집을 찾아 들어간 것은 달리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떡집 할매가 산 중턱을 바라보았습니다. 폐가 굴뚝에서 가느다란 연기 한 줄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매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떡집 할매, 저기 누가 들어갔나? 저 폐가에?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아래까지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귀를 기울이니 아니었습니다. 하하, 하하, 여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맑고 높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조용하고 그러면서도 끊이지 않는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웃음소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미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웃음소리 같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웃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밤이 되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청년 셋이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등불을 들고 폐가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이랬습니다. 소월은 창호지가 다 떨어진 창문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입술에 미소를 머금은 채 그리고 아주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청년, 소월씨, 소월씨, 거기 있소? 소월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습니다. 소월, 오셨어요? 추운데 올라오셨네요. 청년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산을 내려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 중 하나, 이상해. 눈빛이 이상해. 뭔가를 보고 있는데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걸 보고 있어. 소문이 퍼졌습니다. 귀신 들렸다. 산신이 씌었다. 저러다가 마을에 재앙이 내린다. 황씨 부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러면 마을 사람들이 소월을 더 멀리할 거라고. 아무도 저 여자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월이 웃기 시작한 날부터 마을에 작은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연관 짓지 않았습니다. 기와집 마당에서 기르던 개가 밤새 짖다가 새벽에 갑자기 멈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씨 부인이 아끼던 항아리가 혼자서 금이 갔습니다. 창고 자물쇠가 밤사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도 돌았습니다. 밤마다 소월의 폐가 주변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고. 하지만 아침에 눈밭을 보면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소월 씨가 무서운 게 아니야. 그 웃음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서가 더 무서워. 소월은 여전히 매일 밤 웃었습니다. 혼자서, 눈 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러면서도 누구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직은 동지가 지나자 눈이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산 중턱 폐가는 눈 속에 반쯤 파묻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월이 얼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굴뚝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실 소월에게는 누군가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홀로 사는 늙은 약초꾼 윤씨 영감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밤에 장작 한 단을 폐가 앞에 두고 내려오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소월도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장작은 없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어느 밤, 황씨 부인의 집에서 일하는 몸종 갑순이가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갔습니다. 달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물 위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갑순이는 등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우물물에 여자의 얼굴이 비쳐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 갑순이. 으악. 갑순이가 비명을 지르며 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황씨 부인이 나와서 우물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검은 물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박성록이 겪었습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깨보니 창호지에 사람 그림자가 비쳐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성록이 일어나 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문 앞 눈 위에 발자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의 작은 발자국 하나가, 그리고 그것은 집 쪽이 아니라 산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박성록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월을 내쫓은 것이 잘못이었나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노인 중에 박훈장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평생 그를 가르치며 산 사람으로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노인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박훈장, 잘 들어. 저 여자는 귀신이 든 게 아니야. 미친 것도 아니야. 내가 멀리서 지켜봤는데 저 여자는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그게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게 두려운 거야. 귀신보다 더 뭘 기다린다는 겁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박훈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박훈장, 억울한 자가 웃을 때는 두 가지야. 미쳐서 웃거나 아니면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웃거나. 한편 소월은 그 폐가에서 혼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눈 속에서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작은 화로 앞에 앉아 손을 녹이고 눈을 녹여 물을 만들고 마른 나무를 조금 끓였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소월이 앉는 자리 맞은편에는 언제나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밥그릇 2개가 놓였습니다. 숟가락 2개가 놓였습니다. 누군가 한 번은 창틈으로 엿보다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밥을 2상을 차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보면서 웃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무엇을 위한 빈자리인가? 누구를 위한 밥상인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섣달 중순 어느 날 밤, 윤씨 영감이 장작을 두고 내려오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폐가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소월이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월, 배고프지? 오늘은 나물이 좀 더 있어. 많이 먹어. 추운데 고생했지? 윤씨 영감은 창틈으로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소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소월은 분명히 맞은편 빈자리를 바라보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기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웃었습니다. 윤씨 영감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윤씨 영감. 아, 그래서 웃었구나. 사실 소월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집 온 지 2년이 되던 해 봄. 소월은 아이를 가졌습니다. 의원이 확인해 주었고 소월은 기쁨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누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황 씨 부인이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낳은 아이가 집안 재산을 이어받게 되면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참판 집 옥년이와 아들을 맺으려면 소월이 사라져야 했습니다. 아이가 생기기 전에 황 씨 부인은 마을에서 가끔 오가는 떠돌이 약장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돈을 쥐어주며 무언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소월의 음식에 넣었습니다. 사흘 뒤 소월은 피를 흘렸습니다. 아이를 잃었습니다. 소월은 몸이 아파 누워있으면서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의원은 말을 흐렸습니다. 소월은 그때 이미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월은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달이라고. 세상에 나오지 못한 아이, 이름만 있는 아이. 소월은 그 아이를 혼자 가슴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폐가의 빈자리는 다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밥상 2개는 다리와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나오지 못한 아이와 나누는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소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서 눈이 내리는 밤에 달아, 엄마는 괜찮아.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내가 옆에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 엄마가 지금 겪는 것들 다 이유가 있어. 다 드러날 거야. 내 덕분에 엄마가 알고 있으니까 웃을 수 있는 거야.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황 씨 부인이 한 일을, 그 약장수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방법까지. 쫓겨나던 날 밤, 소월이 챙긴 보따리 안에는 옷가지와 함께 작은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약장수가 황 씨 부인에게 건넨 약 봉지의 반쪽 종이 조각, 쓰레기 더미에서 소월이 몇 달 전 발견해 간직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약장수의 글씨로 낙태치 약, 부인 처방, 박씨 댁 분부. 소월은 그것을 가슴에 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다리와 이야기하며 웃으면서. 그 웃음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의 여유였습니다. 섣달 금음날 마을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읍내에서 온 포졸 2명과 의관 1명이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황 씨 부인의 기와집이었습니다. 그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윤 씨 영감이 소월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소월은 영감을 맞이하며 따뜻한 물을 내왔습니다. 윤 씨 영감. 아가씨, 내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소? 소월. 물론이죠, 영감님. 장작 가져다 주신 것 알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윤 씨 영감. 혼자 그렇게 웃고 계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소월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월. 영감님, 저는 웃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면서도 웃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황 씨 부인이 제 아이에게 한 일을,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것도 가지고 있어요. 윤 씨 영감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윤 씨 영감. 그 약장수 그 사람 지금 읍내 저작거리에 있소. 내가 그 사람 알아요. 윤 씨 영감은 이튿날 새벽 읍내로 떠났습니다. 소월이 건네준 종이 조각을 품에 넣고 약장수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포졸이 나타나자 무너졌습니다. 황 씨 부인이 자신에게 낙태약을 청했다는 것, 직접 돈을 받았다는 것, 모두 자백했습니다. 섣달 금음날 오후, 포졸들이 황 씨 부인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황 씨 부인이 문을 열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담 밖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박 훈장도 있었습니다. 떡집 할매도 있었습니다. 갑순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에서 내려온 소월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바른 자세로 눈을 바라보지 않고 황 씨 부인을 바라보며 황 씨 부인, 며느리의 태아를 해친 죄,
거짓 소문을 내 사람을 내쫓은 죄, 관아에서 묻겠소. 황 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뒤에 서 있던 박성록이 벽을 짚으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박성록, 어머니가 소월에게 그런 짓을 하셨소? 황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인이 마지막으로 바라본 것은 소월의 얼굴이었습니다. 소월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소리치거나 저주하는 것보다 조용히 알고 있는 자의 눈빛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황 씨 부인은 포졸에게 이끌려 읍내 관아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황 씨 부인은 관아에서 큰 벌을 받았습니다. 재산의 상당 부분을 관해 몰수당했고 마을에서 다시는 예전의 위세를 부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참판 집과의 혼담도 자연히 깨졌습니다. 박성록은 어머니가 끌려가던 날 밤 한 번 더 울었습니다. 소월을 생각하며 박성록이 산 중턱 폐가로 소월을 찾아간 것은 설이 지나고 얼마 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몇몇도 따라왔습니다. 떡집 할매는 팥죽을 들고 왔습니다. 갑순이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박성록, 소월씨, 내가 잘못했소. 어머니 말만 믿고 한 번도 당신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소. 부끄럽소. 소월은 박성록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소월, 서방님,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할 힘을 다리한테 다 써버렸거든요. 다리 덕분에 겨울을 버텼으니까요. 박성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소월은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박성록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씨 영감의 도움으로 마을 어귀에 작은 집 하나를 얻었습니다. 봄이 되자 거기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을 일구고 나무를 캐고 이웃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몸이 아프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면 조용히 찾아가 함께 앉아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소월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뭔가 알고 있어. 라는 말은 여전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뜻으로 어느 봄날 저녁 박 훈장이 소월의 집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창 안에서 소월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 빈자리를 바라보며 그리고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박 훈장은 멈추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겨울의 그 웃음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볍고 더 따뜻하고 더 자유로운 웃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사람과 마침내 다시 만난 것 같은. 박 훈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봄밤 바람에 섞여 소월의 웃음소리가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하하, 하하. 이번엔 마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들어도 좋은 소리였으니까요. 끝. 억울한 자가 웃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미쳐서 웃거나 아니면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웃거나. 소월은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